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정말 나의 것일까? 어쩐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으면서도 막상 깊이 들어가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주제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생각은 나의 것일까? 에 대해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 순간 하는 생각들이 온전히 우리만의 것인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생각의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와 마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생각들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통념, 미디어의 메시지, 심지어는 유전적 요인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생각의 본질과 주체성의 의미를 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면서도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체성,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철학 용어라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걱정 마세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체성이란 한마디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감정,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외부의 바람이나 다른 차들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등 우리의 모든 일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지가 바로 주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특정 가치를 주입하고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비교를 유도합니다. 광고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을 나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생각은 나의 것일까? 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능력은 사실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을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그저 누군가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삶이 바로 주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성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생각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할 때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근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죠. 데카르트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리죠.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극단적인 사고 실험 끝에 결국 의심하는 나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신이나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 이성의 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는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근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자들은 이 명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생각이 존재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생각에 선행한다고 주장해요. 즉, 생각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존재로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만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라는 행위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생각이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은 데카르트가 놓쳤던 부분, 즉 인간의 실존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는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철학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러한 실존적 물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윤리, 도덕, 자아, 정체성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벌써부터 복잡해지는 기분이죠. 하지만 현대 철학은 이런 복잡한 주제들을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서 다룹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주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구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공지능의 권리라는 철학적, 윤리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또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인간의 본질을 어디까지 변형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이고 철학은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존 롤스라는 철학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는 만약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하게 태어날지 똑똑하게 태어날지 그렇지 않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가장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롤스의 이론은 단순히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고민들이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철학은 이처럼 당대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 유의를 넘어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철학은 언어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언어 분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철학이 현실 문제에서 멀어지고 다원주의나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보편적인 가치나 진리를 찾기 어려워지거든요.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주장도 다른 주장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넘어서 다시 보편적인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시각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철학이 단순히 복잡한 개념의 유의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은 나의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사회적, 윤리적, 나아가 인류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철학적 논의들을 들으니 그럼 대체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치 내 마음속의 나침반을 찾아내는 과정과 같아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등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 없이는 외부의 영향과 나의 진정한 욕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죠. 유튜브나 SNS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일까? 다른 시각은 없을까? 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 혹은 특정 의도를 가진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우리의 생각은 쉽게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아요.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관련 단체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일치는 우리의 주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주체성 또한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통해 단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연구한 유명한 철학자들을 몇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데카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이성주의 철학의 문을 열었죠. 그의 사상은 근대 과학과 합리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심신이원론의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권력, 구조가 개인의 생각과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학교, 병원, 감옥과 같은 제도들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개인을 규율하고 통제하며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권력의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푸코의 분석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회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며 우리의 주체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해체주의라는 철학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했어요. 그는 언어가 진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 자체가 모호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선과 악, 옳고 그름처럼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식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편견과 폭력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고정된 의미를 넘어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존 롤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인 해법을 제시했죠.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존재, 그리고 주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깊은 사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주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은 나의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분명 우리의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속한 사회, 문화, 그리고 외부의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요소나 진화의 산물인 본능적인 측면도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외부의 영향 없이 오롯이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의 생각에 대한 주인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가꿀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에 더 깊이 귀 기울여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생각인지, 어떤 가치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더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형성된 여러분만의 주체적인 생각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삶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